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이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계속 미국을 어떻게 보면 경제 교사로 스승으로 삼고 중국이 경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개혁 개방을 계속해 왔죠. 1979년에 덩샤오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명한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를 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인민의 생활을 좋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괜히 쓸데없이 이념 논쟁하지 말고 그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것이 당시 덩샤오핑 그 중앙위원회 주석이 79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중국은 미국을 모델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죠. 미국 방식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미국의 산업을 또는 이제 선진국들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중국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이제 국가 부주석에 있는 왕岐산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재무장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 미국은 우리의 스승이었지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이상 배울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내부에서는 계획 경제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경제를 움직이는 사회주의 체제가 더 우월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데서 벗어나자, 이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고,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도 이때쯤에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만과의 국교를 끊고 중국과 정식 수교하고 계속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죠.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시대에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최소한 중립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이 많이 도와줬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에서 이게 체제를 바꿔 나가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또 종려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때는 중국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근데 2011년에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런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중동 지역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다.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이 테러와의 전쟁을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중동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아시아 나라를 다녀봤더니 미국의 요구가 먹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10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중국의 힘이 굉장히 급부상해서 중국의 국가 이익과 조금이라도 배치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고한 글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되겠다. 그걸 이제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아에 다시 미국의 힘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 전에 생각하던 생각이 좀 바뀌어 버렸고, 미국도 중국의 힘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것을 2010년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할 수 있다.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성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쪽으로 생각을 가져간 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힘이 너무 급속도로 커져서
미국이 국익에 상당히 심각하게 배치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처음 대응한 방식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20년 이상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중국은 미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하죠. 그러면서 이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것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것저것을 중간재, 반제품 또는 뭐 부품, 원료, 연료 이런 걸로 해서 수입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거기다가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미국에 생산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시아 국가들도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미가 더 강해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판단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추진했던 게 TPP라고 하는 거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이 아시아 국가들을 전부 다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북미, 그 다음에 중남미 이쪽 나라들 다 포함해서 태평양을 이 삥 도는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서 다 자유무역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시장 경제인 나라들만 다 FTA를 체결하면 자연스럽게 이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하던 나라들이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문기적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가 되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히스패닉계 민주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전당대회에 나온 거죠. TPP 반대, TPP 빅. 그게 이제 뉴스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TPP 반대한 건 그렇죠. 아니, 그동안 그 자유무역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또 그 많은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그 일자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저소득층에 반대한다 이런 거였던 것이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이제 후보 때도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나는 그런 TPP 같은 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곧바로 TPP를 파기해버리죠. 파기하고 그 공략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가 2008년, 11년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큰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의 첫 번째 대응은 TPP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다른 나라들을 미국 체제에 끌어들여 가지고 무역의 틀을 바꿔 놓겠다. 굉장히 이제 아주 매크로한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아주 매크로한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매크로한 전략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다 빼고 그냥 미국이 직접 중국을 보복하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식의, 이것도 상당히 매크로한 거시적인 전략인데 그런 전략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2017년 1년 동안은 자기 국내 문제 해결하느라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잘 지내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에, 근데 1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국내에서 감세도 해야 됐고, 뭐 이런저런 거 몇 가지 처리할 일도 있었고, 그걸 딱 끝내더니 2018년부터 곧바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관세를 때리고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2018년 내내 관세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관세라는 것 자체가 여러 나라에
다른 나라들도 다 긴장하는 거죠. 우리도 관세를 맞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한테만 관세를 때린다라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세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친구를 잃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이 제일 먼저 나섰죠.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그런 효과를 냈고, 그리고 관세를 때리는 것이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였느냐, 이게 의미 있게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걸 이제 정말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돼서 월마트에 깔리는 그런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왜 그 값싸고 좋은 물건들을 왜 우리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까지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이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비재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적당하게 이제 뭐 농산물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다시 개선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2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의회가 가만히 보다 하니 대통령 저렇게 나가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회가 여러 청문회를 열면서 의회가 내린 결론은 그거에서 작년에 이제 의회가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매크로한 전략을 쓰지 말고 거시적인 전략, 뭐 이 나라 저 나라야 무역 체제 끌어들이고 뭐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하는 그런 매크로하고 거시적인 걸로 움직이지 말고, 사실 그거는 법으로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중국 배제 뭐 이런 거 중국에만 관세 때리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마이크로하게.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산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뭐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으로 이제 그 아주 마이크로하게 하나하나씩을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그런 법도 만들어 놓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할 때 뭐 이런저런 것도 상장돼 있는 기업들 상장 폐지시킬 수 있는 요건 이런 걸 만들면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기업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법을 만들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매크로하게 해놓는 전략은 뭐냐면, 저도 매크로를 좋아하고 거시경제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말하긴 좋은데 실제로 현실로 정책을 써서 이걸 실제로 이제 적용하려고 들면 각 기업 단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크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물인데 숭숭숭 웬만한 고기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그렇게 잘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하게 굉장히 미세한 산업 단위, 기업 단위의 제재를 가하게 되면 빠져나갈 여지가 별로 없어집니다. 굉장히 조밀한 그런 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그런 아주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조밀한 규제망을 짜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곧바로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이미 미국 의회에서 돼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숟가락만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런 법안 자체가 민주당, 공화당 다 통틀어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이제 강화시키고 발표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1차 처음에 TPP로 했을 때 그때 중국으로서는 어떤 대응을 했냐면 2015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피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미중 간의 그 환율 전쟁이었죠. 2015년에 미국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신흥국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동안 미국 금리 낮아서 신흥국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냐. 미 연준아 금리 인상 늦춰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근데 미국이 안 받아들였거든요. 안 받아들이고 금리 인상을 하니까 중국은 위안화 절약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6.0 위안에 있던 게 6.5 위안까지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가는, 뭐 몇 번 올라갑니다만 2015년 8월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초까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절하시키면서 환율을 올리면서 맞대응을 했었죠. 그때를 우리가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2016년에 좀 서로 간에 진정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 1차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쟁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2차 관세 때리고 이럴 때도 전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번은 전쟁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경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산업을 놓고 전쟁하는 건 아니고 국가 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반도체 쪽이 집중돼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 메모리 반도체, 그 D램이 어떻고 뭐 플래시 메모리가 어떻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인텔 CPU가 어떻다, 뭐 그다음에 애플이 인텔 거 안 쓰고 새로운 칩을 만들었다, 뭐 ARM이 뭐 칩을 만들었다, 엔비디아가 뭐 인텔을 대체하는 칩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칩인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분업 구조가 굉장히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을 설계하는 쪽과 뭐 그리고 이것저것 부품 만들고 하는 쪽,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뭐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업 구조가 잘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웬만한 데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몇 개밖에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 이것도 유럽, 일본, 뭐 미국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약품들 순도 95%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99%까지 올리는 거는 그것도 글로벌하게 몇 개 기업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분포되어 있는 망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이라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아마 분포가 바뀔 것 같은데, 미국도 반도체 공장을 만듭니다만 중국도 반도체 공장에 집중하겠죠. 근데 사실 유럽도 반도체 공장을 대거 만들 거예요. 지금 유럽도 유럽 연합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몇 달 전에 검토했던 거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유럽도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그런 걸 내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보다는 이 마이크로하게 산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에서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그런 경쟁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 이런 이야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전쟁 시기, 무역 전쟁 시기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가 움직이니까, 국가 단위가 서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쪽 대통령이 저쪽 국가 원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뭐 패권 전쟁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산업을 놓고 여기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경쟁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크로하게 보지 마시고요. 국가 단위에서 너무 매크로하게 보지 마시고, 이게 마이크로하게 단위에 내려가서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글로벌하게 이 기업이 만드는 장비 못 넘어선다. 그럼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약품, 소재, 다른 기업 못 따라온다. 그럼 이 기업 어느 곳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업들을 일단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